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가항공, 대한항공으로도 불렸던 기억이 어슴푸레 나는데 말이죠. 언젠가 그렇게 불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요. 이 문헌을 좀 더 뒤져봐야 할 것 같은데, 조가항공의 오너, 부인인 이명희. 조양호는 사실 제가 좀 잘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지랄할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어디서 이런 그 못돼 먹은 버릇을 배웠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였어요. 엄마. 네. 진짜 그 가정교육이 그따위였던 겁니다. 네. 소리를 질러대는데 말이죠. 이거 보니까 제가 봐서는 락커를 했어야 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락커. 갑자기 네. 이유도 맥락도 없이 소리를 빽 지르는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이거는 뭐 거의 연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정치쇼 진행하면서 출연하는 변호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명희하고 조양호가 어떻게 결혼했을까 봤더니, 이명희 아빠가 교통부 차관이었고, 70년대 초에 조양호는 이제 항공사업을 구상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정경유착이 극심했던 70년대 초에 네. 장인백으로 대한항공을 국적항공으로 해서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정략 결혼이었군요. 그러니까요. 교통부 장관 딸과. 그러니까 이명희가 사실은 재벌가의 며느리로 들어간 거라면은 그렇게 소리를 빽빽 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치, 나름대로 오늘의 대한항공이 가능했던 것은 자기 아버지 백이 있었다. 이걸 하나의 어떤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다니는군요. 아이고, 참 진짜 여러 가지 가지가지들 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정략 결혼하고 아버지의 그 공무원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남편의 항공사 사업 돕고 그걸 또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하고 소리 지르고 진짜 지랄도 풍년이네요. 들어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요즘 정말 그 한국 재벌 흑역사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그 조가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기자님, 아무래도 한국 재벌 흑역사 학원으로 끝나서 참 안타깝네요. 이번에 그냥 중권으로 해가지고 하나 또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얘네들이 예. 지필 의욕을 불사르게 하네요, 정말. 예. 여러 폭로들이 지금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24일에는 그 이명희 이사장이 운전기사한테 폭행했다는 증언하고 녹취 파일이 나왔죠. 예. 그때 들어보면 그 이명희로 추정되는 여성이 운전기사분한테 이거 왜 밑에 갖다 놔 개새끼야, 당장 못 고쳐놔 이 개새끼야, 어유 병신 같은 놈 씨발놈의 개새끼들, 죽어라 이 병신 같은 개새끼들, 어유 씨발놈의 새끼들. 이 정도면 욕의 대가인 겁니다. 진짜 이런 욕설이 속사포처럼 터져 나와요. 아니, 근데 아버지가 고위공무원인데 어디서 이런 개 같은 욕을 배워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그럼 김용민이나 써야지. 그거 어떻게? 응? 저는 이거 김용민 PD님하고 욕 배틀 붙어도 지실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 이분은 진심을 담아서 하는 욕이거든요. 이게요. 김용민 PD님은 풍자를 위해서 하시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욕. 그렇죠. 예, 진심을 담아서 욕을 하더라고요. 이분은요. 예. 그리고 이 운전기사분 증언을 들어보면 장을 제대로 못 봤다고 욕을 먹고 퇴근해도 되냐 하고 물었다고 욕을 먹고 엽기적인 건 집에 생강이 없다고 욕을 먹었대요. 생강 없는 거랑 운전기사분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에 잘못 듣고 생각이 없다 해서 욕 먹은 줄 알았어요. 생각. 네, 정말 그 생강, 그게 없어서 욕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터치, 폭행이죠. 폭행 없이 욕만 주워 먹고 퇴근하는 날은 즐거운 퇴근 날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명희가 던진 주방기구에 맞아서 이마가 부어오른 적도 있고 던진 책의 눈을 맞아서 병원 치료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하죠. 이 정도면 이해욱, 정일선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운전기사 갑질계의 가해지존이라고 할 만하죠. 네. 어제는 또 조양호 일가의 탈세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명희가 직접 탈세를 지시한 증거로 보이는 사모님 지시상 이런 게 담긴 문건을 대한항공 노동자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70대 노인에게 폭행을 한 전력이 있는 조원태, 조현민의 오빠고 지금 대한항공 3대 승계 주인공이죠. 예. 조원태가 이 조씨 일가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인하대학교에 부정 입학했다라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 폭로는 저희도 들었는데 이건 저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경제팀에서도 확인을 하고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상황들을 보면
정말로 폭로가 뚝 터진 듯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은 조현민이 광고 대행사 직원분들에게 물벼락을 안겨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어찌 보면 재벌들이 흔히 저지르는 악행 중에 하나입니다. 뭐 조인트 까고 뭐 내던지고 이런 일들이 재벌들한테 얼마나 비일비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현민 사건은 차원이 다른 스케일로 확산이 됩니다. 이게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수년 전에 녹화했던 화면, 수년 전에 녹음했던 파일 이런 게 미친 듯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질문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브리핑의 주제입니다. 물론 간단히 생각을 하면요. 조양호 일가의 폐악질이 재벌 중에서도 유난했기 때문에 견디다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과 관계사 직원들이 조현민 사건을 계기로 일제히 폭로에 나섰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이 맞을 거예요. 제가 봐도 이 가문의 엽기성이 워낙 심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사회 변혁을 이야기할 때 독일 철학자 헤겔이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요. 자본론의 저자인 마르크스가 발전시킨 개념 중에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헤겔이 이제 변증법을 확립하면서 처음 제시를 한 개념인데요. 양이 팽창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질적인 변화나 도약이 일어난다.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막 더해져서 축적이 되다 보면 한계점에 이르게 되고요. 이러면 지금까지 지속됐던 양의 변화가 한꺼번에 그 대상물을 본질적으로 확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 양의 변화에서 질의 변화로 변하는 딱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하고요. 물리학에서는 뭐 특이점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주 드는 예가 물을 끓이는 겁니다. 물을 끓이면 100도가 될 때까지는 그냥 물이잖아요. 그런데 열을 계속해서 가열을 하다 보면 100도가 되고요. 여기가 임계점인 겁니다. 임계점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액체였던 물이 수증기가 되죠.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실감나게 이해하시려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실감이 납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북극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외계인은 얼음이라는 걸 처음 봅니다.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야? 하얗고 미끄럽고 차갑네? 요게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좀 해보자 하고 얼음에 열을 가합니다. 그런데 워낙 북극 날씨가 추워서 얼음이 안 녹아요. 그러면 외계인이 보기에 이 차가운 고체는 열에는 반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열을 중지하려는 순간 이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외계인이 엄청 놀라는 거죠. 뭐야? 딱딱했던 고체가 흐물흐물하고 흐르는 물체로 변했어. 와,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열을 더 가해봐, 가해봐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그 액체, 물에도 열을 막 가해봐요. 그런데 역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뭐야? 이 흐물흐물하고 흐르는 물질은 열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거야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거품이 부글부글 생기더니 기체로 증발을 해버립니다. 이 외계인이 또 쇼크를 받아요. 뭐야? 흐물흐물하고 흐르던 물체가 갑자기 공기로 변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과정을 외계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냐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이걸 머릿속에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들면 좀 시큰둥하죠. 아니 뭐 물 끓이면 수증기 되는 거 누가 몰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물, 얼음, 수증기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계인은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변화인 겁니다. 고체가 갑자기 액체가 돼요. 액체가 갑자기 기체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겠습니까? 물질의 본질이 바뀌는 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즉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건 일정한 양이 축적된 이후에 사물의 본질이 변한다는 건데요. 이건 그야말로 본질이 변하는 겁니다. 헤겔과 마르크스는 이 변증법의 원리가 사회 변화나 변혁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면 그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외계인이 보기에 고체가 갑자기 액체가 되고 액체가 갑자기 기체가 되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요.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외계인이 보기에 물의 열을 가열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물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00도가 되기 전까지 물은 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계인들은 한동안 이 액체라는 건 열에 반응하지 않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가열을 멈춘다면 절대로 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아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끈질기게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100도에 도달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질적인 변화,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변화를 몇 번 추구해 봤는데 질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에이, 이건 안 되는 거네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과학적 법칙이기 때문에 양의 변화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임계점에 도달할 만큼 끈기만 있다면요. 세상은 언젠가 본질적인 변화를 시작한다는 거죠. 음. 2년 전, 작년, 그리고 올해 초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2년 전에 욱해 이해욱 선생이 운전기사 폭행하는 그 난리를 치고도요. 사회적 비난 엄청 받았죠. 그런데 욱해는 여전히 대림산업의 부회장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사실 열통 터지잖아요. 저따 이 새끼들이 저렇게 폐악질을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재벌 사회의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올해 초 하나산남 김동선 그 김앤장 회식 가가지고 변호사 패고 머리채 잡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지랄을 해도 김동선은 구속되지 않았어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김동선의 처벌을 원치 않아서 이 김동선은 또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이 인간은 전과 제대로 따지면 삼범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도 어디서 또 술 처먹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지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조연아요. 국제적으로 그 개망신을 당하고도 올해 다시 칼 호텔 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조현민 유탄 맞아서 다시 해임됐지만 조연아가 복귀할 때만 해도 우리 기분 정말 더러웠잖아요. 저 따위 깽판을 쳤는데 한국 사회에는 아무런 변화를 못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그때 뭘 한 걸까요? 음. 많은 시민들이 나름대로 불매운동도 하고 함께 분노도 했고 재벌 물러나라고 구호도 외쳤고 예. 다 뜻을 모아서 싸웠는데 아무런 결과도 손해지지 못했다면 와 우리는 헛수고를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헛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물이 기체가 되는 그 본질적인 변화는 양질전환의 법칙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정 수준까지 가열을 해도요. 물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가열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계속해서 가열을 하다 보면 그 양적인 변화는 언젠가 물을 기체로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를 낳게 돼요. 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요. 열심히 가열을 했는데 기체로 변하지 않았다. 이게 두려운 게 전혀 아닌 겁니다. 그건 언젠가는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당장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열을 멈추고 포기하는 거죠. 이러면 물이 다시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 민중의 소리의 이정무 실장 이야기를 종종 드리는데 그 친구하고 촛불혁명이 벌어지기 한참 전에 술을 마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살아생전에 좋은 세상 보고 죽을 수 있겠냐? 그래도 우리가 좀 열심히 산다고 살아봤는데 이렇게 살다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런 좋은 세상 못 보고 죽으면 좀 억울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면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박근혜 저 또라이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었고요. 소가 밟아도 안 깨진다는 박근혜 지지자가 30%가 넘었고요. 그게 이제 2016년 총선 전이었는데 새누리당이 무슨 200석을 차지하네 마네 이러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아이고 참. 네. 당시만 해도 되게 절망스러운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꿈꾸는 좋은 세상이 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술이 조금씩 취하면은요. 둘이서 낸 결론이 이거였어요. 야, 못 보고 죽으면 어떠냐.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지. 역사라는 게 꼭 내가 사는 시대에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속 편하게 우리 살아생전에 그런 세상 안 온다고 생각하자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하하. 이 말은 물론 저도 제가 사는 세상이 자본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돈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경제가 존재하고 누구나 태어났으면 모두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한들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싸워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 말은 아직 우리가 충분히 싸우지 못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가열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사회의 질적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이렇게 싸웠는데 기체로 안 변해? 라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 언젠가 된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싸우자.
이런 의지의 집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실패한 투쟁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떠한 투쟁도요. 아무리 참패처럼 보이는 투쟁도요. 역사 안에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작은 싸움 하나하나가 다 그 가열을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이고요. 양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이 양질 전환의 법칙을 제일 잘 묘사하는 영화 장면으로 1990년대 느와르 영화의 걸작인 넘버3 이야기를 방송에서 가끔 드리는데 예, 예. 그 중국집 장면 있잖아요. 예. 송강호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죠. 최영희 선생이 계셨다고요. 전 세계를 돌면서 맞짱을 뜨신 그 최영희 선생님께서 이분이 솥불도 여러 개 작살내셨는데 그 양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너 소냐? 너 황소? 나 최영희야? 하고 솥불을 딱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존나게 내리치는 겁니다. 존나게. 언제까지 내리치냐면 솥불 빠개질 때까지 내리치는 겁니다. 그 솥불을 아무리 열심히 내리쳐도 잘 안 빠개지죠. 아무리 양적 변화를 가해도 질적인 변화는 안 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최영희 선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솥불 딱 잡고요. 존나게 내리치는 겁니다. 존나게. 그러면 언젠가 솥불은 빠개집니다. 누적된 가격이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정일선, 최태원 사촌 최철원, 미스터 피자 정우현, 몽고 간장 김만식, 별의별 양아치 새끼들이 인간이의 말종짓을 하고 다녔을 때 우리 시민분들 다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본질적인 변화를 보지 못했죠.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그 몇 년간 누적된 시민사회의 투쟁이 재벌 갑질에 대해 쌓여왔던 분노가 어느 임계점에 달하면요.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서로 이번에 조양호 일가를 경영해서 쫓아내지 못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조간의 일가와 싸우는 이 거친 투쟁들이 이번이 아니라도요. 언젠가는 재벌개혁이라는 열매로 다가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당장 오늘, 내일 내 살아생전에 그 일을 해내고 싶다는 욕심을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언젠가는 되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안 되면 내 자식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요. 존나게 재벌들을 내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다들 사람들이니까 간사한 마음이 있죠. 어쩌면 저도 그래요. 이번에는 조가 일가를 쫓아내는 그 일이 시민사회의 힘으로 재벌을 경영해서 쫓아내는 정말로 역사적인 일이 가능할지도 몰라라는 욕심이 저도 생겨요. 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폭로들을 보면서요. 아, 임계점에 왔구나.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구나 하는 기대가 되죠. 하지만 안 된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투쟁은 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요. 재벌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절대 꺾이지 않고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게 들어서 오늘은 헤겔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의 주요 개념, 양질 전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완배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되게 감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 남북 정상회담이 평화협정, 정전협정, 이것도 양질 전환의 법칙 같은 거거든요. 끊임없이 남북 평화라는 게 잘 안 될 것 같이, 또 보수 세력의 종북 타령에 뭔가 이 사회가 변화가 없을 것 같이 굉장히 절망스러운 시간이 70년 넘게 흘렀는데 네. 통일을 위해서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이 정말로 노력을 했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역시 존나게 부딪히듯이 싸워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일이 어느 날 이렇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감격적인 변화가 진짜로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정말로 뭐랄까요? 평화가 기본이 되는, 동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이 기본 생각으로 자리 잡는 그런 시대가 오늘이죠. 오늘 열리기를 정말로 간곡히 소망하는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